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1%대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도 영향을 줬고요. 또 긴축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강 후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라리 아예 한 번에 좀 잘 떨어져 주면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초반에 아침에는 좋았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계속 밀리고 이 막판에 또 더 밀려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불안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중국 위안화, 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고점을 기록을 한번 했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러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2007년도 이후 16년 만에 지금 가장 큰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안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중국에 대한 문제, 뭐 수출이나 수요나 경기 회복이나 이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을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 약간의 불안한 그런 기운을 좀 보태는 상황이었고, 모기지 금리가 또 7%를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7.09% 나왔거든요. 이게 2002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이런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으면은 이게 더 좋게 형성이 될 텐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4.3%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8년도 그때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 관련 기업들 실적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소매 판매 지수도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국채를 굳이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나온 얘기는 실질적인 그런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경제 전체에서 차입금을 굉장히 비싸게 줘야 된다. 돈을 빌려올 때 대가를 굉장히 비싸게 빌려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이제 결국 기술주들이죠. 차입금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것,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것, 그리고 국채 수익률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관리 경제 지표들하고 내구재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에 내구재 지표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날 준비디어는 노드스톰이 있고요. 수요일날 엔비디아가 결국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다 끌고 왔는데 이 엔비디아가 정말 $500 돌파해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갭을 매우로 밑으로 떨어질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8% 이상 급락한 기업이 있어요. CBS 헬스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CBS 헬스가 조금 너무 돈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약 한 48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보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실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존슨앤존슨에 보면은 이제 항암제 이제 약이 있는데 이게 한 달치 약값이 3,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160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CBS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CBS 쪽에는 일부의 제약, 고가의 일부 제약 제품들만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아마존닷컴의 이제 제약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죠. 그런 부분들, 마크 쿠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한 5개 회사 정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더 확산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BS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올랐어요. 소비 관련주가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들도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요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테마 합류하면서 주가를 2배 정도 끌어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8월 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 매출 성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성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보면은 기존의 주주로 있던 억만장자들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900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명 중에는 또 억만장자 5명 중에는 2명이 완전히 또 청산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팔란티어를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시스코 시스템즈를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MACD 차트 분석하는 방법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들, 이것저것 아무것도 시끄러운 거 싫다,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 기술주들 수익률하고 따지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시장에 굴곡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 약간 도망치듯이 아니면 회피하듯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안정되게 투자할 수 있는 의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회사도 당연히 기술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가 특성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된 믿음을 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잘 연구해 보시면 어려울 때 수익을 또 잘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죠. 화이자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제품을 빼고도 연간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데, 지금 해외 쪽 매출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신흥시장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36 수준인데, 시가총액 한 200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지금 그룹포커스 리서치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적정 가치를 $52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3.76, 그리고 주가 수익별 퍼가 7.2배밖에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평균 에비타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29.6%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포커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 구조를 보면은 분기별로 순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팬데믹 기간에 너무 높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기대치는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연간 실적은 팬데믹 기간 동안의 성장성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 종료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내년 거치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은 정부 측에서 보험사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평균 목표가가 $44, 최고 $75까지 보고 있고요. 강력 매수 의견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 차트 보시면은 제가 녹색 구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하고 되돌림 비율까지 적용해가지고 적정하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가 35달러 정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손들면은 아래쪽에 32달러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달러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적절하게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화이자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화이자였습니다. 매수가는 35달러, 목표가는 1차 44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